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를 모두 만장일치로 기각했습니다. 헌재 판단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남발에 경적을 울렸다며 환영했지만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영향이 없을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을 신뢰한다는 의견이 지난주보다 3%포인트 떨어진 51%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45%로 5%포인트 올랐습니다. 전국 6세 미만 유아의 사교육비로 3개월간 8천억 원이 넘게 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간 3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8대0) 만장일치 결정이었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도 그러니까 4건의 탄핵 심판에 대해 모두 탄핵 기각 결론이 나온 겁니다. 왜 이 같은 선고가 나온 것인지 또 오늘 만장일치 결론으로 곧 있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결과를 전망해 볼 수 있을지 등을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심판부터 볼까요? 헌재는 최 원장이 감사원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았고 모두 업무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이라며 탄핵을 기각했습니다. 최 감사원장은 바로 직무에 복귀했죠. 저 소식 우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만장일치로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12월 5일 탄핵 소추안이 접수된 지 98일 만입니다. 법 위반이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의 정도가 중대하여 피청구인에게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하여야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국회 측이 주장한 탄핵 소추 사유는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 부실감사와 표적감사 등 크게 3가지였고 헌재는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훈령을 바꿔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 청구권을 준 걸 두고는 감사 관련 권한이 여전히 감사원에 있기 때문에 직무상 독립이나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 관저 이전 관련 감사를 부실하게 처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부실감사라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상대로 표적감사를 했다는 부분도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실시한 특정 사안 감사였다며 감사원 권한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감사였다고 봤습니다. 다만 재판관 3명은 국무총리에게 감사 청구권을 주는 훈령 개정이 위헌 위법이긴 하지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진 않다는 취지의 별개 의견을 남겼습니다. 결론에 있어서는 법정 의견에 동의하나 국무총리에게 감사 청구권을 부여한 행위 역시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헌법 및 감사원법 등에 위반된다고 봅니다. 탄핵 기각 결정이 나온 뒤 최 감사원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사건 처리와 관련해 탄핵 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 역시 재판관 전원 만장일치로 기각했습니다.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수사를 충분히 하지 못한 것은 그렇게 보인다면서도 시세 조정이 일어나고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 수사에 관여하게 됐다며 탄핵에 이를 만큼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실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5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검사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석 달이 넘는 심리 기간을 거친 헌법재판소는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을 만장일치로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7월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은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사한 전례에 비추어 볼 때 대통령 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피의자 조사를 한 것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하여 수사에 관한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수사팀이 언론 브리핑 등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질의응답에서 장시간에 걸쳐 설명하다 다소 모호해 혼동을 초래하는 발언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지검장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재량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헌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김 여사 명의 계좌가 활용된 게 확인된 만큼 김 여사 문자나 메신저, PC 기록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며 수사가 부족했던 부분을 함께 지적했습니다. 직무에 복귀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헌재의 결정을 반겼습니다. 저희가 부임한 이후에는 제가 필요한 수사를 수사팀과 함께 성실하게 수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을 재판관들께서도 인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재가 예상을 깨고 윤 대통령 사건에 앞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리면서 이제 한덕수 총리와 윤 대통령의 선고 날짜가 언제로 잡힐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사실 오늘 탄핵 심판 선고에서 관심은 과연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릴까 하는 거였는데 4건 모두 만장일치였죠. 그래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재판관들이 아직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해서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어서 이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감사원의 훈련 개정 과정을 두고 재판관 3명의 별개 의견이 있었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는 뜻에 동참했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 심판 청구는 별개 의견도 없이 전원일치로 기각됐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보였던 전원일치 의견 기조가 계속됐습니다. 이 결정은 주문에서 재판관 8인의 의견이 일치하였으나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심판 선고 때는 4대4로 의견이 갈리면서 정치권에선 재판관들의 진보, 보수 성향이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당시 중도,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영두,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이번 선고에서도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에 따라 의견이 갈릴 것인지 관심이 모였는데 의견이 합치된 선고 결과가 나온 겁니다. 연이은 전원일치 결정에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때도 전원일치 의견을 내지 않겠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미루는 것도 전원일치 의견을 이루기 위해 수기가 길어지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국회에서는 지금까지 29건의 탄핵안이 발의됐고 이 중 13건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문재인 정부까지 탄핵 소추된 게 3명이니까 헌정사를 통틀어서 4배가 넘는 숫자인 겁니다. 그런데 이 13건 중 벌써 8건이 연속으로 헌재에서 기각으로 결론 내려졌죠. 결과적으로 감사원과 중앙지검은 98일간 수장 공백 사태를 맞았고요. 지금까지 어떤 탄핵 심판들이 있었고 남은 건 어떤 재판들인지 장동건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지금까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총 29건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습니다. 이 가운데 실제 국회 문턱을 넘은 건 지난 2023년 2월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부터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총 13건입니다.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192표 중 가 192표로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헌정사를 통틀어 지난 정부까지 국회를 통과한 탄핵안은 3건에 불과한데 이번 정부 들어서만 4배가 넘는 겁니다. 하지만 야당이 주도한 탄핵안은 줄줄이 기각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전부 기각하면서 지금까지 8건이 잇따라 기각됐습니다. 특히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 사건은 변론 과정에서 국회 측의 미흡한 준비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검사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 기일에 국회 측이 대리인도 선임하지 않고 불출석해 3분 만에 끝나는가 하면 두 사건 모두 재판 과정에서 소추 사유가 분명하지 않다는 질책을 듣기도 했습니다. 결국 탄핵 심판이 진행된 98일 동안 감사원은 수장 공백 사태를 빚었고 중앙지검 역시 초유의 내란 사건 수사를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대리 지휘해야 했습니다. 이제 남은 탄핵 심판은 윤 대통령과 한 총리 사건 등 5건입니다. 계엄 전 국무회의 참석 등을 이유로 탄핵 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오는 18일 첫 변론 기일을 갖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정부 여당이 민주당이 추진한 탄핵이 모두 기각됐다며 비판하자 민주당은 계엄 전까지 탄핵안이 통과된 건 한 건뿐이었다며 줄 탄핵이 아니었다는 점을 적극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중대한 법률이나 헌법을 위반한 게 아닌데도 탄핵 소추의 직무 정지로 정무를 중단하게 한 건 맞죠. 이재명 대표도 많았던 건 사실이라고 시인하는 등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역풍을 우려한 듯 그간 탄핵을 남발했다는 비판 차단에 주력했습니다. 계엄 전에 22대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안이 몇 건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딱 한 건이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한 건만 처리됐습니다. 실제 22대 국회에서 12.3 비상계엄 이전 국회를 통과한 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이 유일하지만 민주당은 계엄 직전까지 11건의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민주당 내부에서 자성론도 나오는데 이재명 대표 역시 탄핵이 많았던 건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많은 건 사실인데 그건 뭐 좋다고 했겠습니까? 비판이 있을 거 저희도 알죠. 저도 아무 잘못 없다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국민의힘은 이번 헌재 판결을 발판 삼아 민주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입법권 남용이자 의회 독재가 여실히 증명됐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얼렁뚱땅 애매하게 말하지 말고 8번째 탄핵 기각에 대해 정식으로 국민 앞에 석고 대지하십시오. 앞서 국민의힘 의원 80여 명이 헌재에 민주당 의회 독재 심각성을 고려해 대통령 탄핵을 기각해달라는 탄원서도 제출한 가운데 헌재 결정을 계기로 여야의 신경전은 더 격화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최우선 심리하겠다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날짜 소식은 오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가 지나면 대통령 탄핵 사건 중 가장 긴 심리 기간을 기록하게 되는데 헌재 수기 기간이 길어지면서 국론 분열은 물론 억측도 난무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건지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규영 기자,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 날짜는 오늘도 지정이 안 된 겁니까? 네, 저녁 7시가 넘어가고 있는 지금까지도 헌법재판소는 기일 지정 관련 공지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사실상 이번 주에 선고가 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최종 변론이 끝난 지 보름이 지났는데 이번 주를 넘기게 되면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 심리 기간을 경신하게 됩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뒤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다음 주 월요일에 난다고 해도 이미 박 전 대통령 사례를 넘은 93일 만의 결정이라 최장 기간을 경신하는 겁니다. 앞선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모두 금요일에 이뤄진 만큼 오는 21일에 선고 기일을 지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심리가 길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네,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오전에만 해도 헌법재판소는 총 4건의 탄핵 심판 선고를 진행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예전 사례와 달리 지금 헌재는 다른 주요 탄핵 사건들까지 함께 심리하고 있어 결정이 늦어진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법조계에서는 일부 쟁점들에 대해 재판관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고 이를 조율하는 중이라 심리가 길어지고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렇게 선고일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근거 없는 억측들이 이른바 지라시 형태로 돌고 있기도 한데요. 헌재의 평의는 철저한 비공개로 진행되는데도 선고일과 재판관 표결 결과 등 추측성 내용이 퍼지고 있습니다. 헌재 앞에 매일 시위대가 몰리며 격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는 등 국론이 분열되는 분위기도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늦어도 다음 주에는 탄핵 심판 결론을 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법조팀 이시열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실 이번 선고가 내용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는 사실 관계가 없는 거였습니다. 그런데도 관심이 꽤 컸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만큼 작년 직전 선고 결과에 영향받을 것이란 전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듯 현재 헌법재판소를 구성하고 있는
8인의 헌법재판관은 크게 중도, 보수 성향 4명과 진보 성향 4명으로 나뉩니다. 재판관들이 자신의 성향에 따라 선택을 할지 아니면 반대로 만장일치를 할지 관심이 쏠리는 거죠. 네. 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사유 중 하나가 바로 야당이 주도한 이런 줄탄핵이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번 판결이 재판관들의 판단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재는 야당이 탄핵 소추권을 남용한 건 아니라고 했더라고요. 대통령 측 주장과는 어쨌든 뭐 다른 결론을 내린 거고요. 재판관들 성향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게 이진숙 방통위원장 그때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1월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바로 현 8인 체제로 구성된 첫 결론이었죠. 중도,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들은 기각 의견을 냈고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들은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이렇게 결론이 4대4로 갈리면서 탄핵은 기각됐는데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잇따랐습니다. 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윤 대통령 선고도 기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번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는 8명 재판관의 만장일치로 결론이 났죠. 네네. 그나마 진보 성향의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이 별개의 의견을 낸 정도였습니다. 오늘 결과만 놓고 본다면 재판관 성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헌재연구관 출신 법조인도 MBN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그 중요도를 생각해 봤을 때 성향에 따라 달리 나올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는데요. 네. 따라서 탄핵이 인용이든 기각이든 그 사유만 확실하면 윤 대통령 선고도 충분히 만장일치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만장일치 결론이 나왔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중도 보수 성향의 재판관이 6명, 진보 성향의 재판관이 2명 구도였는데요. 그랬죠. 법조계에서도 일부 탄핵 반대 의견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결국 재판관 8명 모두가 탄핵에 찬성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며 이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 때보다 지금 선고가 굉장히 늦춰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유가 뭡니까? 네, 박 전 대통령 때는 최종 변론 이후 11일간 수기를 거쳐 선고가 났는데 지금 윤 대통령의 경우에는 최종 변론이 끝난 지 벌써 16일이 지났습니다. 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영향을 줬다. 여러 탄핵 재판들이 동시에 진행되다 보니 시간이 길어졌다는 등 다양한 원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계류됐던 주요 사건들을 하나씩 털어낸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네. 앞선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금요일에 이루어졌다는 걸 고려했을 때 당초 내일 선고가 유력했는데요. 그랬죠. 아직까지 헌재에 공지가 없는 걸 고려해 본다면 다음 주 21일 금요일 선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지금까지 이시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업무에 복귀한 최재해 감사원장이 출근길에서 강조한 첫 일성 뭐였을까요? 공직기강 확립이었습니다. 특히 야당이 강력히 반발했던 지난 정권을 대상으로 한 감사들의 속도가 붙게 될지 주목됩니다. 이어서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기각 결정을 내자마자 최 원장은 관저를 떠나 감사원으로 향했습니다. 직무가 정지된 이후 98일 만에 출근입니다. 최 원장은 혼란스러운 시기 공직자들이 소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지 않으시도록 당분간 공직기강 확립에 역점을 두고 감사원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탄핵소추가 야당의 무리한 탄핵이었다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드릴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최 원장의 복귀로 감사원이 다루고 있던 현안 감사들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특히 헌재가 감사원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선을 그어준 만큼 통계 조작 의혹과 사드 배치 지원 의혹 감사 등 야당이 민감하게 반응한 전 정부 대상 감사도 마무리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원은 올해 감사 계획에 따라 83개 기관을 대상으로 총 67개 사항에 대해 기관 정기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선고 결과를 환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메시지 발신에 신중했지만 이번엔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린 거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죠.
오늘 헌재의 결정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는 기대감도 엿보입니다. 이기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을 기각하자 즉각 언론 공지를 통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헌재의 결정은 탄핵의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소추 4건을 모두 기각해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린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이 하루빨리 업무에 복귀해 국정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심판 기각대에는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짤막한 입장을 낸 것과 달리 이번엔 야당을 직접 비판했습니다. 야당의 탄핵으로 빚어진 국정 난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내부 기류가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사원장 탄핵은 윤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주장하는 야당이 초래한 헌정질서 파괴 사례입니다. 지난 정부의 이적 행위를 감사하던 감사원장까지 탄핵했습니다. 거대 야당은 감사원장 탄핵 소추안에 사드 정식 배치 고의 지연 의혹 감사를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란 기대감이 엿보이지만 대통령실은 여전히 관련 메시지를 최소화하면서 헌재를 자극하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기준입니다. 8번째 연이어 탄핵이 기각되면서 탄핵을 주도했던 민주당은 탄핵 추진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탄핵 대상에 올랐던 공직자들의 불법적 행위는 확인이 됐다면서 헌재가 탄핵 남발이 아니라고 한 걸 부각시킨 겁니다. 또한 윤 대통령 탄핵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오히려 대통령이 탄핵돼 놀랄 여권을 달래기 위한 결정이었다는 해석까지 내놨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재의 이딴 기각 결정에도 민주당은 탄핵이 정당했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헌재가 감사원장 탄핵 사건에 대해 명확하게 일부 불법적 행위를 확인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검사 3인 판결문에 탄핵 소추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재발 방지, 또 헌법에 대한 정의, 해석 그런 것들 하는 측면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탄핵 소추가 탄핵 남발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분명히 적시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판결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이번 심판은 윤 대통령 탄핵과 별개라고 강조했고 한 재선 의원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큰 결정을 앞두고 여권 달래기 차원의 결론을 낸 것 같다고 해석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헌재의 결정은 존중해야 한다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한 압박도 이어갔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이처럼 민주당은 이번 탄핵 기각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정반대입니다. 헌재 결정을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지켜 세우며 대통령 탄핵 심판도 이번 판결처럼 공정하게 해달라고 헌재를 압박한 겁니다. 이어서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헌재 결정이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철퇴를 가한 역사적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헌재의 판단을 존중해 민주당이 정치적 탄핵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강조한 건 대통령 탄핵 심판의 공정성으로 이번 판결처럼 법과 원칙,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달라고 헌재를 압박했습니다. 결정에 법적 흠결이 있다면 국정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고 국민 통합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외부 압력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그러면서 민주당이 국민 앞에서 승복을 약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방탄 탄핵이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세력의 비리 적폐를 들추어냈다는 이유로 다수당 입법 권력으로 치졸한 보복을 가한 명백한 권력 남용 탄핵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총리 탄핵에 조속한 선고도 촉구한 가운데 이번 탄핵 기각을 계기로 헌재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그렇다 치고 그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는 어떻게 된 걸까요?
최종 변론이 끝나고 이미 3주가 넘었는데도 뚜렷한 이유 없이 늦어지면서 설이 분분합니다.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무적 판단을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요. 만약 총리의 소추 정족수를 200명으로 결론 낸다면 최성목 대행 체제는 무효가 되고 그럼 최 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도 논란이 될 수 있거든요. 헌재가 한 총리의 탄핵 선고를 하지 못하는 건지 하지 않는 건지 김세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19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을 1시간 반 만에 끝냈습니다. 탄핵 심판 소추 사유는 모두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각 사유가 명백히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부적법 각하 내지는 기각하여 주실 것을. 통상 헌법재판소는 변론이 종결되면 2주 안에 선고하는 것이 관행이지만 한 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는 3주가 넘도록 선고 기일도 잡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들의 변론은 한 총리보다 늦게 끝났는데 먼저 결론이 난 이른바 선입선출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입니다. 정치권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해 연말 한 총리의 탄핵 소추안을 의결하면서 대통령이 아닌 총리의 소추 정족수를 적용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고 정족수가 200명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최상목 대행 체제는 무효가 되고 최 대행이 임명한 조한창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자격 시비가 예상돼 헌재가 시간을 끌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한 정부 관계자는 헌재의 소송 지휘권은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갖고 있다며 한 총리에 대한 선고 지연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냐며 날선 비판을 내놨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이 늦어지면서 여야 모두 여론전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도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야권에선 삼보 일배까지 등장했고 국민의힘의 헌재 앞 릴레이 시위에도 점점 많은 인원이 참가하고 있거든요. 여야 모두 서로를 향해 헌재 겁박이라고 비판하면서 말입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장외 여론전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야권에서 삼보 일배까지 시작됐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대통령 탄핵 선고가 나오기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헌재 앞까지 매일 삼보 일배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저희의 염원은 삼보 일배로 보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마음으로, 목소리로, 응원으로, 시위로 보태주십시오.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이어지는 민주당의 행진은 오늘도 이어졌고 민주당 재선 의원들은 출근 시간마다 광화문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헌재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민의힘의 장외투쟁도 사흘째 이어지며 새를 불리는 모습입니다. 당 공식적으론 선을 긋고 있지만 김기현, 윤재옥, 추경호 등 전직 지도부를 포함해 절반이 넘는 소속 의원들이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그동안의 국정 파괴는 내란 수준입니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당연히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하고 대통령의 조속한 업무 복귀로 이제 대한민국의 국정이 안정되고 여야는 상대의 여론전이 헌재 압박이라고 서로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성을 상실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헌재를 압박하고 있다고 꼬집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헌재를 계속 겁박할 거면 당도 해산하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다만 여야 모두 헌법재판소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은 자제하는 가운데 각 당 안에서는 여론전에 대한 피로감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나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이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된 곳 바로 헌법재판소죠. 그런데 신뢰 여부를 묻는 조사에서 신뢰한다는 응답이 다소 높기는 했지만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크게 늘었습니다. 최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51%, 신뢰하지 않는다는 45%였습니다. 지난 조사에 비해 신뢰 응답은 3%포인트 낮아졌고 불신은 5%포인트 올랐습니다. 40대와 5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같거나 높았습니다. 보수층에선 불신 응답이 낮아진 반면 진보층과 중도층은 반대로 높아졌는데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진보와 중도층 일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체적 진실 발견은 적법 절차에 의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듀 프로세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냐는 질문에 대해선 탄핵 인용에 파면할 것 53%, 기각해 직무 복귀시킬 것 38%로 조사됐습니다. 탄핵 인용 응답은 줄어들었고 기각은 늘었습니다. 차기 대선에 대한 생각도 물었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 47%,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권 후보가 되어야 한다 42%로 정권 교체 여론이 5%포인트 더 많았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8%, 더불어민주당 36%로 오차범위 아니지만 2주 만에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다시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BN 뉴스 최동입니다. 여야가 여론전에 집중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나온 헌재의 탄핵 줄기각이 여론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뉴스 추적 정치부 이호정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국민의힘부터 보죠. 단일 대우로 총공세 나섰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번 정부에서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탄핵소추안 29건입니다. 이 중에서 본회의 거쳐서 직무가 정지된 공직자 13명인데 오늘 결과가 나온 4명을 포함해서 8연속 탄핵 기각이 나온 상황이죠. 그렇죠. 여권은 탄핵 남발 책임론을 부각하며 민주당을 향한 대대적 반격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당초 최상목 권한대행 또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도 언급을 했다가 속도 조절에 나섰는데요. 그 배경 중 하나로 오늘 헌재의 줄기각 결정도 거론됩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줄기각이 대통령 탄핵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일단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줄 탄핵 기각으로 비상계엄 정당성이 증명됐다고 주장했는데요. 네. 이 권영세, 권성동 당내 투톱의 메시지는 달랐습니다. 이 대통령 옹호가 아닌 민주당 비판에 힘을 실었고요. 또 대통령 탄핵 기각 대신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의 빠른 선고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은 개별 의원들은 어땠습니까? 앞서 대통령의 구속 취소로 이 여당 내부의 분위기가 들끓었던 건 분명합니다. 다만 비상계엄 정당성이 인정될 거란 기대감보다는 여권이 꾸준히 주장해온 절차상 문제 제기가 수용됐다는 점에서 고무됐던 분위기였는데요. 네. 여기에 헌재의 만장일치 줄기각 결정까지 나왔으니 이 계엄 이후 수세에 몰렸던 여권 목소리에 힘이 실릴 거라 보는 기대감은 감지가 됩니다. 야권의 태도를 주목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야당이 장외투쟁에 나서고 국회의장이 긴급회견을 한 것도 불안하기 때문 아니겠느냐며 기각을 예상하는 일부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원들이 더 많은 걸로 보입니다. 어떻던 거예요? 실제로 야당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우려하고 있던가요? 야권의 장외투쟁 움직임은 실제 기각에 대한 우려보다는 이 지지층 민심을 수용하고 오는 26일로 예정되어 있는 이재명 대표 선고 전에 결집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야권은 인용을 전제로 최대한 빠른 선고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이 대표 선고 직전에 헌재 선고가 나오면 이 탄핵 책임론을 져야 할 여권이 이 대표 선고를 고리로 이슈 전환에 나설 거라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권은? 국민의힘은 오늘도 조기 대선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탄핵이 인용된다면 헌재 결정에 승복하고 26일 이 대표 선고를 고리로 지지층 민심을 수습해서 조기 대선을 준비해야 하는 안이 거론됩니다. 반면 기각될 경우에는 양원제 도입을 포함한 개헌뿐 아니라 선거제 개편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예, 지금까지 유호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용품점 다이소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그것도 저렴하게 판다고 해서 소비자들은 좋았었는데 갑자기 일부 제약사들이 철수를 해버렸죠.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약국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한약사회가 제약사에 이른바 갑질을 한 게 아닌가 해서요. 아무래도 제약사 입장에서는 약국이 갑일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이라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합니다. 고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종합 비타민부터 오메가3 등 건강기능식품이 다이소에 진열되어 있습니다.
약국에선 3개월, 6개월분 단위로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을 한 달분으로 소포장해 5,000원 이하로 저렴하게 파는 겁니다. 약국보다 싸게 살 수 있다 보니 소비자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그러자 대한약사회는 지난달 유명 제약사가 약국에 납품하지 않던 저가 제품을 입점시키고 약국이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홍보했다며 시정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같은 날 제약사 한 곳은 다이소 입점을 취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한약사회에 갑질이 있었는지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현장 조사를 통해 다이소 건기식 판매 철수 과정에서 대한약사회의 압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한약사회가 제약사에 압력을 행사했거나 소속 약사들에게 불매운동을 지시했을 가능성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한약사회가 다이소 건강기능식품 판매 철수 과정에서 압박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사업자 단체가 부당하게 가격을 결정하거나 사업 내용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습니다. 대한약사회 측은 공정위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의대생들은 오늘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신입생 환영회를 미루게 하는 의대까지 나왔죠. 선배들이 후배들을 만나면 휴학을 부추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한 장학금을 줄이고 복학하지 않는 학생을 제적하겠다는 엄포도 이어갔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대 의대가 오는 16일로 예정된 신입생 환영회를 연기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로는 의대 학장이 주최하는 학사운영 설명회와 날짜가 겹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쪽으로 참여를 하고 자치 행사는 나중에 일정을 조정을 해달라, 그렇게 안내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다르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재학생이 신입생을 만나 휴학에 동참하도록 부추길 수 있다고 보고 이를 막고자 환영회 시기를 조정하도록 유도했다는 겁니다. 다른 의대들도 휴학한 의대생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동아대 의대는 일반 휴학 신청자에 한해 승인 심사를 도입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복학하지 않으면 유급이나 제적 처분을 내리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이번에는 학교에서도 이제 학칙대로 하자,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또 가천대 의대는 유급으로 학기를 초과하면 해당 학기에 대한 장학금 지급은 제한된다고 공지했습니다. 이처럼 강경하게 나서는 건 내년도 1학년 수업이 파국을 맞을 수 있다는 절박함 때문입니다. 올해도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2, 4학번부터 2, 6학번까지 12,000여 명이 한 학년에 몰리는 이른바 트리플링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떠난 의대생들은 바로 복귀하기보다 분위기를 관망하려는 모습입니다. 의대 학장들이 제자가 아닌 정부 편을 든다는 질타도 나오면서 의정 갈등이 의료계 내부의 사제 갈등으로 번지는 기류도 읽힙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7세 고시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미취학 아동들이 걸음을 떼자마자 7살부터 들어갈 수 있는 유명 학원의 입학 시험을 준비한다는 뜻에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영유아 학원비 실태 조사 결과가 처음으로 공개됐는데 지난 여름에만, 그러니까 3개월 동안 무려 8천억 원이 쓰였습니다. 고등학생보다 훨씬 더 많은 겁니다. 안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이대에 따라 촘촘한 레벨 테스트까지 예고하는 입학 지원서입니다. 마치 대학 입시가 연상되지만 서울의 유명 영어 유치원에 들어가기 위한 관문입니다. 이곳의 하원길을 찾아가 보니 책가방을 들고 아이를 찾는 학부모들로 북새통입니다. 걸음을 재촉하는 이유는 아직 사교육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거 끝나고 다른 학원 가요? 다른 학원을 데려가서 차 안 태우고 데리러 온 거예요. 빨리 수학 가요. 정부는 영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 결과를 처음으로 공개했는데 지난해 7월부터 3달 동안 무려 8천억 원이 쓰였습니다. 연간 최소 3조 원이 넘을 걸로 추정됩니다. 특히 영어 과목은 월 평균 40만 원으로 고교생보다 많고 영어 유치원 한 달 학원비만 150만 원에 이릅니다. 이 밖에 영유아 2명 중 1명은 사교육 중이고 주당 평균 5.6시간을 공부에 매달립니다.
돈 없는 교육열은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게 교육계 진단입니다. 학생의 성장이나 앞으로의 사고나 이런 것들을 확장해 나갈 때 바람직할지 해당되는 거는 아직 검증이 되기 이전이고. 지나친 압박감이 아이의 정신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아직은 굉장히 스트레스에 취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너무 무리하게 뭔가를 밀어붙이면 이제 잃는 것이 좀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좀 아이의 속도에 맞게 가는 게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는 의대 열풍을 타고 29조 원으로 치솟아 당국의 부실 대응이 지적되는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사교육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공원은 주로 휴식을 취하려고 가는 곳이죠. 그런데 이런 곳에서 옆에 유모차가 있든 아이가 있든 담배를 피우고 술판을 벌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노는 놀이터, 어린이 공원 다 상관없이 말이죠. 이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박은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남성들 옆으로 유모차와 어린아이가 지나갑니다. 아이들이 주인인 어린이 공원 아닙니다. 해가 저물자 술에 취한 사람들끼리 싸움판이 벌어져 경찰까지 출동합니다. 바닥에는 널브러진 소주병과 담배 공초가 한가득. 소변도 눈에 띕니다. 놀이터에 아이들만 보내기 어렵다며 부모들은 걱정합니다. 술을 마시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신고를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욕도 하시고 저번에는 바지를 벗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학생들이 머무는 도서관 바로 옆 공원이지만 밤새 어른들이 남긴 술병과 담배 공초가 가득합니다. 흔히 놀이터로 불리는 어린이 공원은 서울에만 1,300개에 달합니다. 서울의 한 개 구청이 적발한 흡연자 수만 1년에 300명이 넘습니다. 좋게 가시는 분도 계시는데 신경질 내면서 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막 얘기하기도 좀 무서워요. 서울 기준 놀이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가 지난 2022년 국립공원에 한정해 과태료를 1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올렸더니 실제 흡연자 수는 80%까지 줄었습니다. 아이들 보호를 위해 만든 스쿨존에서는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해 일반 도로보다 3배 높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0년 가까이 일반 공원과 같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놀이터, 어린이 공원 음주 흡연 과태료를 이제는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박은치입니다. 지난해 여름 서울 아파트값이 뛴 영향일까요? 정부가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동결시켰는데도 공시가격이 1년 만에 2배나 뛰었습니다. 강남 등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은 10% 넘게 뛰어 보유세 부담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홍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용산구의 한 고급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 244.75제곱미터의 올해 공시가격이 118억 원으로 정해졌는데 1년 전보다 20억 원 정도 오른 금액입니다. 몇 년간 시장마다 신고가예요. 어느 순간에 오른 게 아니라 지금 몇 년간 평생마다 신고가인 거예요. 서울 청담동의 한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사상 처음 200억 원 넘게 책정되면서 전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됐습니다.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3.65% 올랐는데 서울의 상승률은 8% 정도로 이보다 2배 넘게 뛰었습니다. 고가 아파트가 몰려있는 강남 3구와 용산 성동구는 상승률이 10%를 넘어섰습니다. 이에 따라 강남 3구 주택 보유자들이 올해 부담해야 하는 보유세는 최대 39%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체적으로 세금이 더 이제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좀 부담이 더 되긴 하죠. 이게 많이 올랐던 느낌은 좀. 공시가격이 12억 원이 넘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5만여 호가 늘어난 31만 8천 가구가 될 전망입니다. 반면 지방은 공시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어 아파트값 양극화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중국발 황사의 영향으로 전국에 미세먼지가 가득한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대기질이 나빠지면서 공기청정기 켜는 분들도 많은데 실제로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면 공기질이 좋아질까요? 또 좋아진다면 얼마나 좋아질까요? 정혜린 기자가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항공기에서 바라본 수도권 하늘에 누런 띠가 생겼습니다.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도 온통 뿌였습니다. 중국발 황사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서 시민들은 실내에 머무르거나 외출할 때 마스크를 챙겼습니다. 심하게 느끼죠. 그러니까 거의 바깥 외출을 잘 안 해요. 공기청정기 사용을 하고요. 실제 공기청정기는 얼마나 도움이 될까? 직접 실험을 해봤습니다. 실험실 내 초미세먼지 농도를 999 이상 최대치로 올린 후 공기청정기를 켰을 때 몇 분 만에 정상으로 돌아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20제곱미터 6평짜리 실험실 내 농도는 약 10분 만에 5마이크로그램 이하로 낮아졌습니다. 미세먼지 영향을 본격적으로 받는 봄이 찾아오면서 공기청정기를 찾는 소비자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공기청정기엔 AI가 활용돼 미세먼지를 비롯한 오염원을 감지할 수 있는가 하면 제품 수명이 다할 때까지 필터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도 등장했습니다. 필터를 씻어 쓸 수 있는 전기 집진 방식의 필터를 적용을 했습니다. 필터 표면에 이제 가스를 흡착한 다음에 UV 강으로 이걸 분해를 해주는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공기청정기는 창문을 닫고 장애물이 없는 곳에서 사용하고 한 곳에서 오래 작동하는 것보다 여러 곳으로 이동하며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N 뉴스 정혜린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대 격전지인 쿠르스크에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방문했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합의한 30일 휴전안에 대해선 입장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전쟁 의지를 보여주려는 듯 군복을 갖춰 있고 말이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를 향해 휴전안을 수용하라고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한여혜 기자입니다. 러시아군이 도심에서 국기를 들고 자세를 취합니다. 러시아 국영 언론이 공개한 영상으로 우크라이나에 장악된 쿠르스크의 주요 마을 수자에 러시아군이 진입했다는 설명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같은 날 녹색 군복 차림으로 쿠르스크에 처음 등장했는데 전선에서 우위를 확보했다는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И ведущего здесь еще боевые действия. Полностью освободить территорию Курской области.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30일 휴전안을 합의하며 러시아의 반응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적 제재 가능성까지 드러내며 휴전안 수용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We have to see it's up to Russia now, but I hope it's not going to be necessary. Sure, we can pressure. 휴전안 합의 이후 관계 회복에 나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중단됐던 무기 공급이 재개됐습니다. 수세에 몰린 우크라이나의 필수적인 위성 촬영 이미지에 대한 접근 권한도 복원됐다고 AP는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 회복과 우크라전 완승 사이에서 푸틴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러시아가 휴전 방안을 바로 받아들일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파키스탄 남서부에서 분리 독립을 주장하는 무장 반군이 벌인 열차 폭발과 인질극은 승객과 반군 등 최소 50여 명이 숨지며 마무리됐습니다. 무장 반군은 파키스탄 정부의 독립을 주장하며 또 수감 중인 정치범과 독립운동가를 석방하라며 이 같은 일을 벌였습니다.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원을 달리던 열차 앞머리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선로가 폭발하면서 열차는 멈춰섰습니다. 현지 시각 11일 파키스탄 남서부 발루치스탄주에서 무장 반군에 의해 열차가 납치되는 과정에서 폭발이 발생한 겁니다. 무장 반군들은 그 뒤 총으로 500여 명의 승객들을 인질로 잡았습니다. उसके बाद हम पे फिर फायरिंग की गई है। फायरिंग तकरीबन तीन घंटे चलती रही है। ठीक है, उसके बाद उन्होंने हमें निकाला है अंदर। 사건 직후 발루치스탄 해방군이라 불리는 무장 반군이 자신들의 소행이라며 수감 중인 정치범과 독립운동가를 48시간 안에 석방하라고 협박했습니다. 인질극은 파키스탄군이 열차를 급습하면서 30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30명 이상의 무장 반군을 모두 사살했고 인질들을 구출했다고 밝혔는데 승객과 군인을 포함해 50여 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50 के करीब टेररिस्ट जो हैं वो जानो वसल हो चुके हैं इस टाइम तक और हमारी जो शहादतें हैं उनकी भी अभी तक फिगर्स नहीं आए हैं उनकी बड़ी तादाद है
파키스탄 발루치스탄주는 광물 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이 지역 반군은 외국 자본이 지역을 착취한다며 독립을 요구해 정부군과 무력 충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군 제대 후에 전역증 써본 적 있으십니까? 별다른 쓸모가 없어 제대로 챙기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요즘 갑자기 전역증을 재발급받는 사람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안타깝게도 국내에서 쓰려는 건 아니라고 하네요. 이승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군 복무를 마치는 날 종이나 상장 형태로 줬던 전역증. 거의 쓸모가 없어 집안 구석에 두거나 버리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전역증 재발급이 급증했습니다. 지난달 전역증 재발급 건수는 13,000건에 육박해 작년 1년간 발급한 총량을 넘어섰습니다. 외국에서 전역증을 보이면 할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SNS를 통해 퍼지면서 재발급이 올해부터 급증한 겁니다. 오래전에 제대했어요. 미국 갈 때 메리트가 있다니까 지금. 미국에선 식당이나 쇼핑몰, 박물관 등에서 전역자에 대한 할인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문화 속에 동맹국인 한국의 전역증으로도 미국 현지에서 할인을 받았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바뀐 디자인도 하나의 요인으로 꼽힙니다. 예전 전역증은 이렇게 코팅 용지로 되어 있어서 쉽게 외면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새 전역증은 플라스틱 카드 형태고 뒷면에는 영문으로 인적사항이 기록돼 있습니다. 모바일에서 이 병무지갑 앱을 신청하고 설치하면 디지털 형태의 전역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선 혜택이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역자에게 5에서 10% 할인을 제공하는 나라사랑 가게 제도가 운영 중이지만 특정 업종에 치중돼 이용이 많지 않습니다. 인식도 별로긴 하죠, 많이. 솔직히 많아졌으면 좋겠죠. 지금 제 동생도 군대 가고 그러다 보니까. 병력 감소 문제가 안보 현안으로 떠오른 만큼 전현직 군인에 대한 혜택이 제도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식당에 들어가서 다른 식당에서 사온 음식을 먹고 심지어 커피숍에서는 편의점에서 사온 컵라면을 먹고 이해가 안 되시죠? 우리나라 같으면 말도 안 되겠지만 중국에선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손님이 진짜 왕인 중국. 베이징 김한준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점심시간 베이징의 한 커피숍입니다. 테이블 전체가 커피 대신 컵라면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커피는 사지도 않고 다른 곳에서 가져온 음식을 먹고 있는데도 직원들은 그냥 지켜만 봅니다. 다른 식당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음식을 시키지 않고 외부에서 사온 컵라면을 먹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심지어 한 커피숍의 직원은 컵라면을 뜯고 남은 쓰레기까지 대신 치워줍니다. 외부 음식 반입에 문제가 없으니 주문하지 않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지금 이 커피숍도 커피를 마시는 사람보다 그냥 앉아있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일부 매장들은 아예 오토바이 배달원들의 휴게실처럼 사용될 정도입니다. 没点咖啡就坐着吗？你们店是就可以的是吗？可以。 이런 모습이 가능한 건 소비자의 선택권을 중시하는 중국의 법 때문인데 매장에서 어떤 걸 살지부터 아무것도 사지 않아도 되는 권리까지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외부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는 규정은 이러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법원은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라고. 하지만 누구나 공짜 손님을 이해하는 건 아닙니다. 외부 음식을 먹지 말라는 음식점 주인과 손님이 싸우는 일도 종종 벌어집니다. 里面吹成这叫我们就拿两个当给全部掉吗？我们就算5个人吃一笼蒸饺有问题吗？有。 손님이 진짜 왕인 중국. 하지만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장사가 안 되는 자영업자들의 볼멘 소리도 조금씩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홈플러스가 한 달간의 대규모 할인 행사를 끝내자마자 오늘부터 또 앵콜 할인 행사를 열었습니다.
홈플러스는 이미 정해져 있는 행사라고 하지만 업계에선 그만큼 현금 확보가 급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죠. 실제로 이미 현장에선 정산금 지급이 일주일 이상 밀리는 등 위험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용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홈플러스 매장입니다. 앵콜이란 간판 밑에 삼겹살, 딸기 등 할인 행사가 한창입니다. 홈플러스는 2주간의 할인 행사가 끝난 다음 날인 오늘부터 다시 2주간 앵콜전을 열었습니다. 회사 측은 지난해에도 진행했던 행사로 회생 절차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인데 그만큼 유동성 확보가 절실하다는 게 업계의 분석입니다. 카드사들이 상품권 결제를 중단하고 단기 채권 변제 압박까지 들어오면서 당장 입점 업체들에게 줄 정산금이 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매장에 입점한 업체들의 분위기는 밝지 않습니다. 정산금을 받지 못할까 불안한 마음 때문입니다. 이미 일부 업체들은 정산금 지연 입금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회생 절차에 들어가자마자 1월분 정산금이 일주일 이상 늦게 입금됐고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는 설명입니다. 6시 지나도 안 나오고 언제도 물어봤더니 자기네도 잘 모르겠다. 확인해보니까 해서 그날 저녁에 알려줬어요. 홈플러스 측은 잠재적인 자금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 회생 절차에 돌입한 건데 다양한 억측들이 나오고 있다며 내일 기자회견을 열어 오해를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미국 해군이 4만 톤급 비전투함의 유지 보수와 정비를 우리나라 조선사에 맡겼는데 K조선은 이미 유명하죠. 사업을 완벽하게 수행해냈습니다. 미 해군이 인지하지 못하는 고장까지 찾아냈죠. 20조 원 규모의 사업 수주 경쟁에서 한국조선업이 기술력을 또 한 번 인정받게 됐습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9월 길이만 210m에 달하는 미 해군 군수 지원함 월리 시라호가 경남 거제 앞바다로 들어옵니다. 외관 곳곳에 녹이 끼었고 각 기관과 장치도 부서지거나 고장이 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6개월 만에 확 달라진 모습으로 정비를 마치고 본국으로 떠났습니다. 선체와 기관은 물론 주요 장비와 시스템도 개선됐습니다. 미 해군이 사전에 인지 못한 고장까지 찾아내 수리했습니다. 선체와 그리고 추진 계통에 많은 손상을 발견하였고 이런 부분들을 미국과 협의하여서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찾고 거기에 대한 그 정비를 추가로 진행한. 이 때문에 비용과 정비 기간은 늘어났지만 미 해군의 만족도는 높았습니다. We had a very difficult task, but working with Hanwha Ocean, and it was very supportive. And we were satisfied for the work that was completed on board the Wally Sirah. 함정을 유지 보수하고 정비하는 MRO 사업은 척당 200억에서 300억 원 규모로 현재는 비전투함만 해당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미 해군 전체로 수주 대상을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규모는 20조 원에 달합니다. 하나오션은 미 해군 MRO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2척을 수주한 데 이어 올해는 6척 수주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오늘 전국이 황사의 영향권에 들었습니다. 서울 도심은 이 흙먼지에 뒤덮여서 형체만 희미할 뿐이었는데요. 차츰 청정기류가 유입되면서 내일은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먼지가 거치고 내일은 올 들어서 가장 포근하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이 18도, 광주는 21도까지 올라서 오늘보다도 또 예년보다도 따뜻하겠습니다. 강원 동해안으로는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불조심해 주셔야겠고요. 내일 오후부터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서울이 4도로 출발해서 한낮 기온은 18도 예상되고요. 남부지방도 광주가 21도, 대구와 창원은 17도 예상됩니다. 토요일에 남부와 제주를 시작으로 일요일부터 화요일 사이 전국에 비가 오는 곳이 많겠고요. 동시에 기온도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꽃샘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